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살펴보는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간 날짜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원투펀치에서 역대 이 주제를 안 다루고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주제는 다름 아닌 UEFA 챔피언스 리그 조 추첨이 완료가 됐는데 이 조 추첨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처음 A조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A조는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인데 일견 딱 보면 2강이네? 그렇죠. 라고 보이긴 하잖아요.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래도 맨유보다는 더 위에 있는 강이지 라고 또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의 결국은 이변 가능성, 고춧가루 가능성, 다크호스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가 결국은 이 A조의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코펜하겐의 덴마크 내에서의 전력도 그렇고 사실 트리키의 팀들이 이전과 다르게 원정끼리 어렵다라는 느낌이 최근에 갈수록 사라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지옥이었는데. 네, 사실 2000년대 후반만 해도 트리키의 원정, 그 당시 터키 원정은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 아스날도 터키를 그 예전에도 좀 갔거든요. 어우, 무서워요. 그 당시에 제일 셌던 팀이 갈라타사라이거든요. 네, 갈라타사라이 원정 갈 일이 있으면 거기는 빅클럽 모두에게 다 지옥 같았습니다. 물론 이동거리 지옥은 여전히 있지만 아무래도 그 원정길에서 결과를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는 챙겨올 가능성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게 코펜하겐도 덴마크 리그긴 하지만 제가 요즘 또 덴마크 리그 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덴마크 리그 안에서는 코펜하겐이 좀 넘사벽이기는 그렇죠. 해요. 뭐 엘 유누시 같은 선수도 있고 넘사벽이긴 하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조규성 선수, 뭐 이한범 선수가 있는 미트윌란보다는 확연히 좀 한급 위의 전력이고 챔피언스 리그 지금 예선 과정을 병행하면서 덴마크 리그에서도 계속 잘 나가니까 이 경기 수가 많아도 코펜하겐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전력을 지금 덴마크에서는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한번 그 선수단 스쿼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맞죠. 네, 갈라타사라이에 지금 예를 들어 뭐 윌프리드 자하 선수, 드리스 메르텐스 선수, 또 누구 있죠? 마우로 이카르디 선수. 이카르디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름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빅리그 멤버들이네. 물론 빅리그에서는 좀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이름들이 갈라타사라이에 많다는 점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년째 무패거든요. 그렇게나 됐나요? 2017년 9월에 파리 생제르맹에게 진 게 마지막 조별리그 패배입니다. 이번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같은 조였지만 그래도 전승 행진에 달릴지가 궁금한데, 관건은 지금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올드 트래포드 원정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16강이 조기에 확정되면 좀 버릴 수도 있는 경기. 마지막 경기는 좀 느긋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무패 기록을 위해서 로테이션 안 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 상관없으면 그냥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강하긴 하지만 지금 부상자가 초반에 많기 때문에 의외로 9월, 10월에는 조금 삐걱될 수도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펜하겐이나 갈라타사라이가 약간 발을 좀 걸어 넘어뜨릴 확률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마지막 경기 때 바이에른 뮌헨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고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홈 경기에 이점을 살려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을 잡는다고 한다면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가 바이에른 뮌헨을 잡을 확률보다는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상황에 바이에른 뮌헨을 잡을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맨유는 그 일정상 좀 유리함이 분명히 있고 바이에른과 마지막 경기를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전력상으로 보더라도 바이에른이 뭔가 조기 확정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1, 2위는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래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스날 7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왔습니다. 7년 만에. 그 전에 17년 동안 챔피언스 리그 나갔거든요. 그렇죠. 아르센 벵거와 더불어서 정말 큰 갈증이 있었고 저는 항상 이런 사례가 있는 팀에게 항상 하는 멘트인데, 드디어 아스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왔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를 보면 아스날, 세비야, 에인트호벤, 랑스잖아요. 제가 이거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유로파스러운
향기도 조금 있는 조 아닌가요? 예, 아스날 포함해서. 네. 아스날도 챔피언스리그 오랜만에 오는 거니까. 사실 7년 만이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결국 실제로 에인토번과 세비야는 아스날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유로파리그 참여 시즌이 꽤 많았던 팀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랑스의 경우는 사실 UEFA 대회 경력 자체가 좀 짧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챔피언스리그가 익숙하다는 느낌들은 네 팀 다 최근 시즌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B조는 약간 유로파리그 느낌이 난다라고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스날 입장에서 봤을 때 1포트는 사실 아스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트 1, 1포트에 속했던 팀은 세비야였어요. 네. 그렇다면 아스날은 포트가 뒤로 미어 있었기 때문에 포트 1의 팀을 만났을 때 아무래도 보다 더 챔피언스리그가 익숙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길 팀을 만나지 않을까. 최고로 걸린 거예요, 아스날. 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아스날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최고로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오히려 아스날이 다른 이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를 보더라도 아스날이 탑독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스날이 저도 탑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랑스가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건 맞는데 그 오펜다 선수와 세코 포파나 네. 선수 요 두 선수의 이탈은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Y 선수라든가 뭐 디우프 선수 같은 선수들이 이제 잘해줘야 되기는 하지만 근자의 프랑스 리그에서 랑스 경기를 봤을 때는 적어도 아직은 네. 지난 시즌만큼의 위력이 나오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역시 수비가 탄탄한 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올 시즌 출발부터는 수비도 그렇게 탄탄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냉정하게는 랑스가 이제 최하위로 보거든요. 여기서 이미호님께 질문은 세비야냐 에인트호번이냐인데 물론 지금 시즌 출발은 세비야가 나쁘긴 합니다. 뭐 네. 라리가에서 가장 나쁜 팀이에요 지금. 지난 시즌에 묘하게도 요 두 팀은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과정에서 한번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세비야가 한 골 차로 아인트호번을 누르고 올라가서 이제 궁극의 나중에 이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는데 네. 자 세비야 대 에인트호번 누가 조금이라도 유리해 보입니까? 저는 올 시즌도 세비야가 왠지 지난 시즌 전반기처럼 다소 부침을 겪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미 출발이 좀 그런 편이고 네. 에인토번은 오히려 세비야와 비교했을 때 초반의 성적은 그만큼 부침이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기세로는 에인토번이 세비야를 넘어설 가능성도 이번 시즌은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네. 저도 지금 만약에 뭐 돈을 걸어라 그러면 에인트호번의 한 6대4 정도로 조금 약간이라도 에인트호번 쪽으로 걸고는 네. 싶어요. 그런데 사비 시몬스 같은 선수 이탈한 거는 크죠. 네, 작지는 않죠. 네, 지난 시몬스 시즌에 선수 워낙에 컸으니까. 영향력이 컸으니까요. 네. 그래도 에인토번은 특유의 그 기동력을 바탕으로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 시즌의 토너먼트에서 패했던 전적을 통해서 팀이 조금 더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엔 에인토번의 그런 압박과 공격적인 성향이 득점 수를 좀 늘려줄 가능성이 있고 그게 맞대결 전적에서 사실 되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 B조는 이 상황을 전제합니다. 아스날은 탑독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랑스도 세비야도 에인토번도 이 중에서 전패를 할 팀은 없는 것 같고요. 랑스도 한두 번은 걸고 네. 넘어질 거다. 이 지난 시즌의 전적을 좀 잃었다 하더라도 랑스의 네. 스타일을 봤을 때 네. 그런 점을 보면 서로 물고 물리는 구도가 돼서 결국 UEFA 대회 규정상 승자승을 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에인토번이 그 승자승에서 승자승 전적이나 승자승 골 득실이 왠지 이 세 팀으로 비교했을 때 좀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비야랑 1승 1패를 하더라도 에인트호번은 한 2골 차로 이기고 예를 들어 1골 차로 지고 네. 이겼을 때 분위기를 좋다고 다득점을 만들 수 있는 팀은 지금 어딜까로 봤을 때 분위기는 에인토번이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세비야와 랑스가 지금 초반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조로 넘어가겠는데 여기는 일단 뭐 지난 시즌까지의 성적이나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탑독이고 네. 나폴리가 지난 시즌 또 세리아를 제패한 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꽤 높이 올라갔고 그런데 우니온 베를린이 있어요. 근데 우니온 베를린이 주말에 라이프치히에게 무참하게 무너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또 우니온 베를린도 좋았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브라가인데 2강일까요? 우니온 베를린이 뭔가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을까요? 저는 C조가 나폴리 우니온 베를린의 구도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레알은 탑독이 맞고 네, 레알은 완전한 탑독이고 결국 우니온 베를린이 나폴리를 괴롭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나폴리가 이번에 라치오를 상대했던 경기를 보면서 와, 나폴리 특유의 그 공격적인 전술을 가져가야 할 때 수비가 김민재 선수의 부재가 너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주앙 제루스 쪽에서의 좀 느린 발도 역시 많이 포착이 됐고 라흐마니만으로는 이전 경기들을 보더라도 뭔가
김민재가 있을 때만큼의 밸런스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수비가 불안해져 버리면 수비 라인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주저함이 생기게 되고, 그럼 지금 나폴리 전술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도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김민재 공백이 상당히 커 보인다. 네, 수비가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니온 베를린은 사실 뭔가 독일 팀 하면 강한 압박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우니온 베를린도 중원의 활동량이 굉장히 강한 팀은 맞습니다. 근데 중원의 활동량이 뭔가 라인을 막 극단적으로 올리고 무리하게 압박을 해서 괜히 뒷문이 불안해지는 상황보다는 일부러 상대가 좀 올라올 때까지 당기면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공격을 끊어낸 다음에 높이가 있는 최전방 공격수를 활용하는 이른바 선굵은 롱볼, 여기서 네. 이제 저는 효율을 좀 챙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활동량 많은 선수들, 뭐 당장 중앙 미드필더 쪽 최전방도 많은데 하버러 선수도 그렇고, 주요 득점원인 케빈 베렌스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당장 이 최전방 옵션들을 봤을 때 분명 상대 수비를 괴롭혀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문제는 나폴리가 수비가 불안하다는 점이죠. 저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니온 베를린과 나폴리의 맞대결에서 수비가 불안한 나폴리가 의외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레알 마드리드도 사실 자체로서 봤을 때는 나폴리나 우니온은 때 레알도 잡힐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없진 않죠. 왜냐면 부상자가 너무 많고 전력상의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래도 라리가에서 지금 전승을 하고 있는 행보도 그렇고, 여전히 벨링엄이 미쳐 날뛰고 있는 흐름들을 봤을 때, 챔피언스 리그라는 무대라는 점을 봤을 때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는 여유를 갖되 나폴리, 우니온 베를린의 맞대결에서 뭔가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에인트호번 세비야는 그래도 에인트호번이 조금이라도 현재로서는 좀 앞서 보인다는 게 이제 임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동의를 했어요. 네. 나폴리, 우니온은 그럼 몇 대 몇입니까? 6대 4로 우니온 베를린을 꼽겠습니다. 여기서 나폴리가 아니군요, 지금. 네, 저는 여기는 우니온 베를린을 꼽고 싶어요. 여기서는 우니온. 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이명철 의원님은 오히려 우니온이 파란을 일으키면서 나폴리를 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D조로 넘어가겠는데, D조도 조금 애매모호하면서 뭐 야리꾸리하죠. 네. 약간 벤피카, 인터밀란, 짤스부르크, 소시에다드인데, 인테르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준우승 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수가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어요. 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저는 보강된 부분도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중원의 기동력이 좋고, 무엇보다 인테르도 지금 세리아에서의 초반 성적이 아주 좋죠. AC 밀란과 인테르 모두 좋거든요. 네, 지난 주말에 피오렌티나를 또 무참하게 눌렀어요. 네. 라우타로 선수 지금 뭐 최고의 폼이고. 게다가 시모네 인차기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전까지 챔피언스리그에서 있었던,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한 이후부터는 계속 탈락을 면치 못하는 아쉬운 행보가 조별리그에서 이어졌던 인테르인데, 16강에 가면서 리버풀에게 떨어졌던 게 지지난 시즌. 네. 지난 시즌은 아예 준우승까지 했고, 여러모로 워낙 시모네 인차기 감독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인테르의 존재감을 많이 키워둔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가 많이 바뀌었어도 또 그런데 데리고 온 선수들도 보면은 양질의 선수들이 또 많아요. 제일 중요한 중원의 활동량은 여전히 인테르가 잘 갖춰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루카쿠 선수 자리도 마르키 티람 선수로 메웠으면은 꽤 잘 메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활용도로서는 사실 마르코 티람 선수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곳저곳을 뛸 수 있고 활동 범위와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8-19 시즌 이후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한 이후 계속 레바민 중에 한 팀은 조별리그에서 만났더라고요. 여태까지는. 네, 근데 특히 레알을 많이 만났죠. 그렇죠. 근데 이번만큼은 레바민을 모두 피했는데, 인테르가 무조건 1위를 할까로 봤을 때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준우승 팀인데? 그런데도 벤피카가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피카와 오히려 인테르와 벤피카가 2강인지.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많은 또 유럽 평론가들의 평론을 보면 한 10명의 평론가가 있으면 인테르는 뭐 10이면 10 다 16강 갈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는데, 한 10에 한 7 정도는 인테르와 동행할 팀이 벤피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2-3명 정도가 그중에 소시에다드를 지목하는 평론가가 좀 있거든요. 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시에다드가 오히려 벤피카가 앞서 언급드린 최근 UEFA 대회에서의 강점이 있었던 것과 별개로, 네. 소시에다드는 UEFA 대회에서 오히려 좀 징크스가 있어 보이는 최근의 행보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는 2003-2004 시즌 16강에 나가긴 했는데 2013-14 시즌은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면치 못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첫 참가거든요. 챔피언스리그는 좀 워낙 출전 빈도가 많지 않았던 소시에다드인데,
문제는 유로파리그입니다. 최근 성적을 봤을 때 플레이오프 탈락도 있었고 32강에서의 3번 탈락, 지난 시즌은 16강에 머물렀는데 결국 여기서도 탈락을 좀 면치 못했거든요. 소시에다드가 뭔가 라리가 팀으로서의 강점, 또 라리가에서 최근 시즌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UEFA 대회에서는 힘을 좀 못 쓰는 징크스가 그동안은 있어 왔더라고요.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여태까지 무수히 배출한 짤츠부르크는 어떻습니까? 짤츠부르크는 구단 수뇌부의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래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짤츠부르크의 그 강함과 적극성이 발동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역시 수뇌부 쪽에서 인정했던 바는 쉽지 않은 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잘츠부르크는 현실적으로 3위로 내려오는 팀과의 경쟁을 통해서 3위로 유로파리그 16강 노가웃 플레이오프라고 하죠. 노가웃 플레이오프에 오르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게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소시에다드와 그럼 짤츠부르크가 3위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러면은 여기 이 D조가 오히려 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2강이 형성될 수 있는 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저는 2강을 예상합니다. 여태까지 2강 조가 이제 아까 처음에 바이에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조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벤피카와 인테르가 여기서도 2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2조 같은 경우는 절치부심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포함되어 있고 네. 이 2조를 전술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평론가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메오네 감독이 이제 아틀레티코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치오에는 사리 감독이 있어요. 사리볼에 사리가 있죠. 그리고 페에노르트에 앞으로 떠오를 최고의 감독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르네 슬롯 감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틱에는 브랜던 로저스가 있죠. 그렇죠. 모두가 좋아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시메오네, 사리, 슬롯, 로저스라서 전술적으로는 이 2조가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보는 평론가들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네. 정말 좋은 몇몇의 감독들이 혹은 주요 경력을 가진 감독들이 좀 모여있기 그리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의 개성이 있는 감독들이에요. 네. 근데 역시 일단 1강은 예상돼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 진짜요? 네. 지난 시즌에 뒤쪽에서 1강한 거 아시죠? 알죠. 1 약한 거 아시죠? 근데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보강도 잘 됐고 분명 시메오네 감독의 올 시즌은 지난 시즌과는 챔피언스리그 출발이 UEFA 대회 출발이 많이 다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라치오, 페노르트, 셀틱은 여기는 사실 제가 봤던 프리뷰나 어떤 전력 분석은 라치오 쪽을 좀 많이 꼽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빅리그 팀이잖아요.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라치오가 지금 세리아에서의 출발이 좀 좋지 않고 최근에 나폴리를 잡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생각보다 나폴리에게 많이 좀 고전하다가 역습을 통해서 이제 재미를 좀 봤던 경기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이적 공백이 꽤 느껴졌던 라치오의 초반 행보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오히려 슬롯 감독의 전술적인 어떤 능력과 6년 만에 에레디비지를 우승하고 온 어떤 그 기세들, 물론 이제 페노르트도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선수 변화도 좀 많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페노르트 쪽에서 뭔가 라치오를 괴롭히거나 이변을 연출시킬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그 셀틱은 제일 밀리는 거죠? 현실적으로 사실 예전에 세이트파크에서의 어떤 원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팬들이 부담을 좀 느꼈거든요. 근데 셀틱 원정에 대한 부담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로 그랬고 최근에 이제 셀틱의 경기들 봐도 그렇지만 뭔가 크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UEFA 대회에서. 아니, 우리 선수들 많잖아요. 셀틱에. 네, 오연규 선수 있고 이제 양현준 선수 있고 권혁규 선수 있고. 물론 권혁규 선수가 데뷔를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리고 일본 선수들까지 해서 아시아 선수가 굉장히 많은 팀이죠. 네.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을 때의 좀 완성된 구도와 지금 로저스 감독이 초반을 이끌 때는 약간의 어수선함은 제가 볼 땐 있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로저스 감독이 오면서 다시 한번 좀 빌드업 체계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로저스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로저스 감독의 감독 경력에서의 문제기도 한데 상대 감독의 맞춤 전술이 한번 들어왔을 때 경기 중 변화를 줘야 될 때 사실 로저스 감독은 제일 약점이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전술가적인 면모를 지닌 감독들이 많잖아요. 셀틱에게 대응을 해왔을 때 거기서 로저스 감독이 추가적으로 뭔가 변화나 변주를 주기에는 그동안의 한계가 좀 있어 왔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1강이고 네. 셀틱이 가장 약해 보이고 네. 페에노르트와 라치오의 대결에서 승패가 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안 하겠지만 김영철 해설위원에게 묻겠습니다. 네. 페에노르트, 라치오 몇 대 몇? 와 진짜 어렵거든요. 네. 페노르트 6, 라치오 4 보겠습니다. 오. 네. 그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슬롯 감독의 맞춤 전술 능력과 라치오의 부진한 시즌 초반 출발이 되겠고 또 하나는 라치오도 사실 유럽 대항전 성적이 썩 좋진 않았어요. 2019-20 시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탈락.
2020-21 시즌은 챔피언스리그 나름 16강에 오르긴 했는데요. 문제는 2021-22 시즌 유로파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졌고 지난 시즌은 조별리그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라치오가 뭔가 UEFA 대회에서는 은근히 좀 고전하는 징크스를 잘 타파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슬롯 감독의 페이노르트를 만나서 조금 고전하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 말씀대로 된다면 이명철 해설위원 지금 이야기를 듣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네덜란드 갔다 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이번에 자, 네덜란드, 스위스 생애 최초의 네. 외국행을 네덜란드로 간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스위스는 두 번째로 네. 간 거니까. 그 네덜란드 분위기가 좋았나 봐요. 네, 근데 얘기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에인트호번이 그런 것 같긴 유리하다. 하네요. 네. 라치오보다 페예노르트가 유리하다. 이번 조 예측은 제가 약간 뭔가 이변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도 같아요. 네. 혹시 모른다.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좀 예상을 하고 싶네요. 근데 에인트호번이 세비야 위로 가는 건 그렇게 이변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페예노르트가 라치오를 잡는 거는 그거보다는 약간은 큰 그것도 뭐 이변까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돌풍일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니온이 나폴리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좀 더 돌풍일 수도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니온이 또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강호의 면모를 몇 년째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경력이 뭐 워낙에 없는 팀이다 보니까 우니온이 만약에 나폴리를 잡는다면 그거는 조금 더 그래도 나폴리는 지난 시즌 우승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래도 마라도나의 팀 아닙니까? 그리고 나폴리는 공격 자원이 또 건재하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의 역사를 봤을 때 이제 나폴리와 우니온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또 우니온이 나폴리를 잡는다. 그리고 네덜란드 두 팀도 빅리그 팀들인 세비야와 라치오를 잡는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F조 파리 생제르맹, 도르트문트, 밀란, 뉴캐슬로 구성된 이 조는 아마 챔피언스리그 역사 전체를 따지더라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공포의 조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운 조에 도르트문트가 항상 껴있는 느낌이 들고 또 뉴캐슬은 정말 20여 년이 넘는 시간 만에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 올랐는데 야 어떻게 UEFA에서 이렇게 환영식을 해줄까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고도 좀 느낍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같이 있잖아요. 네. 카타르 대 사우디. 그렇죠. 카타르 잡은 파리와 사우디 잡은 뉴캐슬이니까. 네. 그리고 F조가 사실 이외에도 재미 요소로 따졌을 때 볼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토날리 더비. 그렇죠. 네. 왜냐하면 토날리가 밀란에 있다가 뉴캐슬로 오고 딱 오자마자 바로 친정팀 밀란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쭉 보면서 정리를 해왔어요. 어떤 또 이런 재미 관계가 있을까? 우스망 덴벨레 관계가 있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의 신입생 그렇네요. 우스망 덴벨레. 근데 이전 바르셀로나에 오기 이전의 팀이 도르트문트였는데 도르트문트를 떠날 때 정말 많은 말들이 많았어요. 후연장에서의 좀 불성실한 태도, 지각과 관련된 태도, 나가고 싶어 할 때 뭐 독일 언론에서는 뭐 언론 보도만 그냥 인용을 한 겁니다. 이 선수가 뭐 떠날 때 뭐 쓰레기를 이렇게 두고 갔다는 등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기억나네요. 기억나시죠? 이런 잡음들이 많았던 도르트문트와 덴벨레의 관계가 이제 파리가 덴벨레를 품음으로써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덴벨레 선수 지금 그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아재로서 한 말씀 하자면 그 우리 방송할 때도요. 그 방송할 때 이제 뭐 중계할 때도 그렇고 이제 A4 용지 자료들을 막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때 이제 중계하러 딱 들어가 보면 그 앞 사람들 A4 용지 자료들을 그냥 놓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종이컵도 그냥 놓고 가고 그 앞 사람의 잔해가 많이 남은 그걸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출연자들을 대체로 알 수 있어요. 제작진들이 그거 치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분들도 그분들의 일이 있는데 왜 그럼요. 남의 시작거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는 자기가 들고 일어나자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우스만 덴벨레 선수와 더불어서 덴벨레 선수 조심해주기 바랍니다. F조 이거 뭐 다 아는 팀들인데 결론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파리 밀란 16강 진출. 저랑 생각이 조금 비슷하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중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죽음의 조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엄청난 공포의 조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왠지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또 막판의 어떤 보강 상황으로 봤을 때는 파리와 누가 같이 가느냐가 문제지 파리가 탈락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콜로무아니 선수 데려왔죠, 바르콜라 선수 데려왔죠. 마지막에 할 거 다 했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이. 그리고 그 전에 데려온 선수들도 이만큼 있고, 물론 메시와 이제 네이마르라는 거목들을 떠나보내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전체적인 팀을 좀 재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최선으로 네. 해놨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파리가 아무리 죽음의 조라고 그래도 여기서 그냥 조별리그에서 빠이빠이 한다. 이거는 파리 입장에서는 거의 상상이 안 가요. 파리는 제가 봐도 분명히 두 팀 중에 한 팀은 될 것 같고 여기에 물론 이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예상이니까. 일단은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동행할 팀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도르트문트, 뉴캐슬이 지금 시즌 초반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밀란은 상대적으로 좋죠. 인테르와 더불어서 이탈리아에서 아주 좋은 팀이고 그냥 시즌 초반 분위기를 봐서 밀란이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초반에서 조금 더 지나가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결국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밀란이 보강을 좀 착실히 했잖아요. 네. 물론 떠난 선수도 많았지만 토날리를 비롯해서 떠난 선수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다시금 선수 영입에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네, 오카포 선수, 뭐 축구해제 선수, 네. 폴리식 선수 뭐 다 데려왔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옴으로써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또 해결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새로운 선수들이 옴으로써 피올리 감독의 이른바 강도 높은 압박과 활동량을 요구하는 어떤 체력적인 싸움을 좀 다시금 새롭게 활력을 갖고 덤빌 수 있는 요인이 좀 갖춰졌다고 보고요. 밀란이 제일 문제가 많았던 점은 오른쪽 공격이 약하다는 점이었는데 최근에 플리식 선수 또 첼시에서 로버터스 치크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공수양면에서 치크가 생각 이상으로 꽤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이선 측면 쪽에서도 플리식 선수가 가져다주는 옵션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뭔가 공격의 균형도 저는 더 잡혀있는 올 시즌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하파엘 레앙 선수와 더불어서 네, 여기에 축구해제, 오카포, 무사가 와 있는데 이 선수들은 사실 좀 적응이 필요한 선수들은 맞습니다. 그 대신 젊은 에너지가 대단한 선수들이죠. 그래서 뭔가 팀의 플러스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리가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지금 플리식 치크 얘기를 드렸지만 또 한 명의 선수가 레인더스인데 레인더스가 또 활동량이 대단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효과들까지 조금 더 밀란이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활동량이나 전체적인 활력을 좀 찾은 느낌, 좌우 공격의 균형도 갖춘 느낌, 그리고 뭔가 애매했던 자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리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 드릴 포인트는 레앙의 건재함이에요. 이런 자원들의 건재함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상대 수비를 뚫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저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삭은 안 될까요? 이삭은 브라이튼전 때 기회들을 좀 살렸어야 됐는데 그걸 보고서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이삭 선수를 라리가에서부터 오래 보신 분들은 네. 한 시즌 내내 꾸준한 타입이 아니라는 거는 라리가 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소시에다드 때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재능이 있고 뭐 스웨덴 대표팀 가서도 막 원더골들도 꽤 넣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믿을 수 있는 선수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런 과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는 저 선수랑 비슷해요. 우스만 덴벨레. 아. 오늘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덴벨레 주인공. 선수도 그 재능과 위력은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항상 나오느냐 하면은 어떤 때는 정말 턴오버 머신으로 변질이 되면서 그쵸. 정말 실망 그 자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삭 선수는 뭐 그 정도로까지 극단적이진 않을지 몰라도 약간 그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꾸준하진 않다는 거. 그리고 저는 최전방도 최전방이지만 뉴캐슬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수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덴번, 보트만, 파비안 셰어 다 발이 느리죠. 네, 네. 트리피어 선수도 사실 발이 빠르다고 보긴 힘든 트리피어 선수도 자원이죠. 안 빠르죠. 네. 느립니다. 네,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뉴캐슬 수비는 전체적으로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뉴캐슬이 상대해야 될 지금 팀들을 보면 파리에는 음바페, 덴벨레가 있고요. 네. 물론 덴벨레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풀시즌 활약이 꾸준하진 않다 하더라도 빠릅니다. 네. 밀란은 레앙과 오카포 축구해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역습에 너무나도 요긴한 아데미와 도넬 말런이 있습니다. 네. 이 선수들을 바탕으로 빠른 전방 자원들을 뉴캐슬의 수비가 상대를 해야 되는데 뉴캐슬 수비가 이미 시즌 초반에도 그 느린 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전하고 있는 최근 시즌들이라고 이거는 경기들이라고 보거든요. 전술적으로 굉장히 지금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뉴캐슬에게는 상성이 안 좋은 공격 자원들이 이 조에는 상당히 많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에디아우 입장에서도 이전 리그에서 써왔던 전술을 그대로 들고 왔을 때는 분명 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인데 저는 오히려 뉴캐슬이 그래서 이 팀들을 상대로는 뒷공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뉴캐슬이 역습을 하는 술수를 써야 된다. 수비 간격을 좁히고 이 선수들에게 공간을 주지 않다가 앤서니 고든, 이삭 아니면 뭐 토날리, 기마랑이스 같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조일링턴도 마찬가지고 활동량과 역습 속도
이걸 통해서 무기를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에디 하우가 챔피언스 리그가 처음이라는 점이고 최근 시즌 초반의 경기들만 봤을 때는 뭔가 상대 전술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 포인트를 에디 하우가 지금 잘 잡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교체가 아쉽거나 대응이 아쉽거나 브라이튼처럼 상대가 대응을 했을 때는 오히려 뉴캐슬이 그 늪에 빠지면서 고전하거나 하는 등의 양상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챔피언스 리그가 오랜만인 뉴캐슬, 챔피언스 리그가 처음인 에디 하우, 또 수비를 보강하지 못한 뉴캐슬의 수비 컨디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던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뒀던 시즌 직후의 시즌에 약간 후유증이 올 수도 있는 지금 뉴캐슬이라는 말씀인데 네. 그럼 이거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3등을 누가 합니까? 도르트문트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캐슬은 이제 꼴찌다. 네, 도르트문트가 벨링엄이 물론 빠졌고 지금 풀백 보강이 좀 더디면서 측면 수비에 대한 고민도 있고 알레도 사실 뭔가 지난 시즌 후반기만큼의 폼이 또 아니거든요. 네.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에 부상자가 다수 있는데 그래도 부상자들이 돌아왔을 때 팀 컨디션이 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과 수비의 안정감이 그래도 뉴캐슬보다는 도르트문트가 지금으로서는 센터백 쪽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캐슬은 기본적인 어떤 수비수들의 어떤 스피드 문제로 인한 약간 그 전술적 딜레마를 겪게 되면서 게다가 경험 부족까지 그 약점을 또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조에서 뉴캐슬은 쉽사리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밀란이 파리 생제르맹과 동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도르트문트가 이제 3위가 되는 거고. 그렇죠. 파리 밀란은 파리가 그래도 좀 역시 선수들의 면면이 좋은 만큼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돈나룸마가 산시로 왔을 때 반응이 좀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밀란 팬들의 열기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돈나룸마 선수 막는 거 보니까 잘하긴 하죠. 선방은 발밑은 불안하다 정말 하더라고요. 훌륭해요. 근데 밀란에서는 그 선수가 정상 컨디션으로 뛰길 거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되게 재미 요소가 꽤 많아요. 사우디 대 카타르도 그렇고 돈나룸마, 뭐 덴벨레, 토날리까지 여러 관계가 또 엮여 있는 F조의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조임에는 틀림없고 이른바 역대급 죽음의 조인 거는 틀림없는데 이명철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지금 순위를 내주셨습니다. 과연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예상이 나중에 맞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조는 2강 2약 맞죠? 너무나도 맞죠. 맨시티, 라이프치 또 만났네 또 만났어 관계인데 그래도 두 팀이 사이좋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자주 만나는데 근데 라이프치히가 그 슈퍼컵에서 바이에른 잡는 거 그리고 주말에 또 우니온을 또 크게 잡았어요. 물론 이제 맨시티가 당연히 전력이 더 앞서긴 하는데 그 라이프치 이른바 긁히는 날에는 맨시티 어느 정도 잡을 가능성이 있나요? 어느 정도를 보세요? 글쎄요. 사실 지난 시즌 홈에서의 맞대결만 봐도 16강 1차전 때였죠? 라이프치히가 꽤 잘 싸웠습니다. 내용상으로 오히려 앞서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지금도 라이프치히는 팀 컨디션이 꽤 좋고 세시코 선수도 이제 골을 좀 넣기도 하는데 역시 다양한 올모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들을 팀 컨디션적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오펜다 선수가 라이프치히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역시 트래블 팀이고요. 지난 시즌에 16강에서의 전적을 통해서 또 그 이전의 맞대결 전적들을 통해서 이미 맨시티가 라이프치히보다는 더 강하다라는 점을 그래도 여러 차례 입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오펜다도 빼오고 시몬스도 데려오고 사실 다른 그 챔피언스 리그에 있는 다른 팀들의 아주 주요했던 전력을 사실 라이프치히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라이프치히 대 맨시티는 맨시티가 물론 유리하고 이 조의 전체적인 구도는 2강인 게 틀림이 없는데 맨시티 대 라이프치히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라이프치히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H조 2강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2강 2약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싶어요. 드디어 차비에게 기회가 왔다. 뭔 기회가 왔죠? 이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정말 확실합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정말 이 조별 예선에서도 만약에 16강 통과를 못하면 이제 바르셀로나 감독은 힘들겠죠. 바르셀로나 감독이 힘든 게 아니라 감독이 힘들겠죠. 구단 그 차비가 뭐 힘든 거는 그건 뭐 둘째 문제고 바르셀로나 구단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무리를 매년 여름마다 지금 무리를 해서 선수 등록에 있어서도 정말 어렵사리 항상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뭐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실패한다. 이거는 바르셀로나 구단 자체에 지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차비는 어디 가서 나중에
얼굴 못 들고 다닐 거예요. 여기서까지 그렇죠. 실패하면. 바르셀로나의 레전드긴 하지만 네, 아니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막 다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네. 팬들은 어쨌든 분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지금 더 어려운 시기에 팀 망쳐놨다고 나중에는 레전드 소리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별리그에서 어쨌든 차비 감독이 그래도 이 대진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근데 그래도 차비 감독이 힘이 대단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오사수나전이 그랬던 것처럼 프랭키 더용의 힘이 대단할 것이다. 선수들 몇 명의 힘이 대단할 것이다라는 반응이 자칫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해줘야 된다. 예. 선수들이.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해주고 더용이 해주고 라민 야말이 해주고 라민 야말 너무 잘하죠. 해줘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일종의 좀 조짐은 있죠. 요거는 챔피언스리그에 꼭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앙 펠릭스 선수와 주앙 칸셀로 선수 더블 주앙이 입성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칸셀로 선수가 분명 공격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꽤 많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사실 바르셀로나도 이 측면 공격 자원들, 측면 수비 자원의 오버래핑과 공격을 통해서 조금 더 측면 전술의 다양성을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저는 좀 필요했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칸셀로 선수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선수라고 봅니다. 오른쪽 라인, 왼쪽 라인이 되었든 공격 가담을 통해서 중앙 미드필더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역시 레반도프스키와 콤비 플레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데 펠릭스도 긁히는 날의 펠릭스는 역시 기술적인 선수인 건 맞으나 저는 과연 이 선수가 동료 활용을 필요할 때 잘할 수 있을까는 사실 의문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펠릭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의 많은 평론가들도 이런 표현을 쓰는 평론가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펠릭스에게 라스트 찬스다. 정말 마지막 찬스죠. 네, 여기서까지도 별 볼 일 없으면 진짜 이제는 펠릭스는 뭐 사우디가 데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제는 아래로 이제 뭐 내려가는 것밖에는 남은 게 없다. 근데 펠릭스가 좀 안 풀릴 때 경기를 보면 템포를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워낙 이제 볼을 자기가 잡아두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선호하는 타이밍에서 중심이 돼서 연계를 풀어가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팀이 추구하는 템포와 펠릭스가 생각하는 템포가 어긋날 때는 펠릭스의 경기력이 좀 겉돈다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펠릭스는 사실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간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조는 그런데 원래대로라면은 샥타르 정도는 다크호스 역할을 하는 게 맞거든요. 뭐 예전 개념으로 따지면 뭐 샥타르가 사실 포르투한테 그렇게 밀리지도 않고 예전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지금 샥타르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전쟁의 여파가 있어서 홈 경기를 또 자기네 홈에서 하질 못해요. 독일에서 한다는 얘기죠. 함부르크나 뭐 이쪽에서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샥타르의 예전의 그 고춧가루 부대로서의 그 면모는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좀 높아 보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엔트워프는 토비 알더베이럴트 선수가 지금 이 팀에 아직도 있는데 다크호스까지 되기는 좀 어렵겠죠. 에덴 하자르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유무를 떠나서 아자르의 유무를 떠나서 엔트워프도 역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바르셀로나 포르투가 그래도 좀 유리하고 어떻게 보면 포르투 입장에서도 다행인 조편성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 질문할게요. 바르셀로나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2등 하는 거 아닙니까? 1등 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해줘. 아니 포르투가 만만한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이번엔 차비 감독이 좀 데이고 이젠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선수들의 면면에서도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바르셀로나가 조일위가 됐는데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사고로 인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만약에 2등이 되는 바람에 만난다든지 하는 등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1등 할 것 같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경우가 많아요, 축구에서는. 사실은 그렇죠. 어쨌든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 마지막 바르셀로나의 1위 예상을 마지막으로 챔피언스리그 모든 조에 대한 개괄적인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명철 해설위원의 투머치 풋볼 TMF와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